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코너죠. 코너 이름을 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모구가 물어보고 이호석이 답한다, 이런 내용인데 추천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뭔가요? 뭔가요 괜찮네요. 궁금효 아니면은 모효 대담 물어효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인상적이고 좋았던 그 제목은 뭐라고효? 예, 뭐라고요? 모구가 물어보기 때문에 뭐라고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효 코너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좀 모구가 궁금한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내용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해 보세요. 이번 주 저희 사무실에 네. 홍콩 헤지펀드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가 뭐 주식을 팔았네 어쩌네 하는 그 외국인인 거지. 검은 머리 외국인인 거죠. 저희 아는 지인분 중에 홍콩에서 헤지펀드 운용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중요한 정보 팁 하나 드리면, 다음 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UBS라는 곳에서 컨퍼런스를 한대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와 기관이 이제 미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IR 담당자랑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미팅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똑바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러면서 안 할 거면 나 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에는 UBS,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JP모건이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또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말 동안에 여의도에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혹시 여의도에 계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착 와가지고 집중 공부하고 나서 이 종목은 팔아야겠다, 이 종목은 사야 되겠다, 한국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헤지펀드 운용하시는 분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뭐 좋진 않아요.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국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이렇게 얘기할 때 인구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인구가 이거는 답이 없다는 거지. 이거는 앞만 봐도 여기 안에서 내수가 좋아질 리가 없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것이 없어 보인다. 이게 뭐냐면 뭔가 그 소비가 막 늘어나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주가가 막 오르고 이런 일들이 소비 시장, 내수 시장에서는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 그 종목들은 그냥 숏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 주식 시장과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부동산 계약이 간단한 계약일까요? 주식 시장이 간단한 계약일까요? 생각해보면 주식 시장이 훨씬 더 간단한 계약 같죠. 그냥 MTS에서 사면 되니까. 근데 부동산은 막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부동산 계약이 훨씬 더 쉬운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한번 사면 집 한 채를 그냥 사는 거잖아. 근데 주식은 삼성전자의 뭐 10,000분의 1을 사는 거잖아. 그럼 10,000분의 1은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주인이야? 이게 개념상으로는 알겠는데, 그 계약이 진짜로 완전한 계약이 돼서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 그만큼의 주인이 된다는 게 확실해야 이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돼 가지고 내가 이걸 주식을 사서 주식에다가 내 가치를 저장해 놓는다는 개념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거버넌스가 꽝이라는 건가요? 거버넌스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집을 사가지고 내 집이야. 그럼 그 집에 누가 들어와? 제가. 다시. 아니, 내가 집을 샀어. 그럼 누가 들어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남들 못 들어오잖아. 남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집이야, 확실히.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주식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딱 비슷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중국이다. 이게 중국처럼 될까봐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통위가 있었잖아요. 금통위 때 우리가 금리를 못 올린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경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되는 상황이고 뭐 미국에서도 내린다고 하니 내려도 되는 상황인데 부동산 때문에 못한다. 사람들이 부동산만 산다. 이 현상은 굉장히 씁쓸한 현상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아니 그럼 부동산으로 가지 않게 돈이 주식시장으로도 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미비돼 있으니 굳이 뭐 한국 시장에 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저도 들으면서도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좀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투세가 제대로 그러니까 금투세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만 가는지에 대한 생각. 그래서 주식시장으로도 돈이 좀 와야 이게 좀 성평성이 맞고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텐데 아직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다 나쁘게 보진 않을 거잖아요. 네, 유일하게 좋게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수출. 아, 니네는 내수 시장은 안 되지만 수출하는 게 있어? 그럼 오케이. 그러면서 박수를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시장에 보면은 수출이 돼? 아, 그럼 박수. 이런 느낌이고 아니야? 그러면 주가가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아주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건 저도 제가 궁금한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수출 기업들도 사실은 뭐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별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역시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됐으니까 이 원화 강세가 된 것이 수출 회사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사야지. 그럼 사야지. 왜냐면 원화가 계속 강세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고 하고 근데 한국은 부동산 때문에 못 낮춰? 그러면 이게 차이가 안 나니까 원화 강세 이랬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은 한 나라의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면 금리 차에 의한 환율 변동이 지나간 이후에는 각 국가별 펀더멘탈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될 텐데 물론 지금까지 막 미국만 너무 좋아라는 것이 좀 약화되면서 달러가 약화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좋을까요? 한국 경제가 좋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가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 기업이 안 좋다라는 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오늘 BOJ의 우에다 총재가 반성문을 썼다는 반성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오늘 무슨 얘기를 했나요? 아, 이게 이제 이게 반성문을 썼다라는 표현은 제가 쓴 말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국회의회에 가가지고 좀 거의 한 5시간 동안 벌 서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전에 2시간 반, 점심 먹고 또 2시간 반 계속 어떻게 한 겁니까? 도대체 뭐 지난번에 왜 그런 거야? 당신 뭐 이러면서 이제 혼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OJ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할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됐고 니케이 주식 박살났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추정컨대 옐런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똑바로 하는 거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일각에서는 좀 실망했다라는 게 얘네들 계속 금리 올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서 그냥 수습하고 싶어서 그냥 적당한 말을 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엔화가 오늘 좀 강세가 됐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좀 약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되돌림 아니었을까 싶고요. 결정적으로 엔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는 앞으로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9월 FOMC 회의라든지 이런 일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엔화가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은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본이 원하는 방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도대체 뭘 원하느냐인 거잖아. 네. 일본은 그냥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겠죠. 오랜만에 왔던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게 대신에 이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누르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금리가 너무 낮아? 그럼 금리 올릴까? 라고 이제 슬쩍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
근데 이걸 슬쩍 했는데 이 행동 때문에 엔화가 너무나도 강세가 됐어. 이러면 잘 봐요. 우리도 당장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야? 엔화 강세됐어? 그럼 일본 여행 못 가겠다, 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약세였을 때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뭐 또 사 먹기도 하고 뭐 호텔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낮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데 효과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사올 때 수입 물가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금리를 안 올렸는데 환율 때문에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소를 안 대고 코를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상황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BOJ 입장에서는 엔화가 어떻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엔화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공격하는 헤지펀드들이 없으면 좋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엔화 강세 때문에 얘기가 많았지만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엔화 약세 때문에 난리 난다. 엔화 없어지겠다. 야 이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엔화 약세에 베팅을 했었어요. 그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다 전사한 거죠. 헤지펀드 투자자 다 전사했으니까 일본 BOJ 입장에서는 잘됐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기억해 보시면 160엔 넘어간다라고 할 때 달러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엔화를 샀거든요. 그래서 엔화 강세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헤지펀드들이 엔화는 약세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헤지펀드들이 다 손절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BOJ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달러 팔았던 거 다시 사면 되지. 땡큐죠.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한 50조 원 혹은 80조 원 규모의 달러를 팔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10%만 먹어도 얼마야? 8조 원 번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판다, 이렇게 트레이딩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BOJ 입장에서는 이번 과정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그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실적 발표 보기 전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네,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오른 상황이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IB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는 특히나 YOY 성장률 기준으로 이번에는 좀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계속 이렇게 또 성장해? 이렇게 또 성장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만 가지고는 지금 PER이 30배인데 더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의구심들이 있어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가 확인되고 주가가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잘 봐야 될 것 같다. 좀 비겁하긴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보다도 엔비디아의 실적에 반응하는 주가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음 주가 지나면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있고 사실 만약에 어제 제가 잠자기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도준이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누가 얘기하길래 나 다다음 주에 실업률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도준아, 다다음 주에 실업률 실업률 4.3이니, 4.4니, 4.2니, 막 이런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지난번에 발표됐던 미국의 실업률이 4.3%인데, 만약에 제 생각에 실업률이 4.3% 이상 나오면, 주식시장은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의 우려가 또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주말에 나오는 실업률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좀 약간 쫄 수도 있지 않을까? 실업률이 나오면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실업률 데이터를 앞두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실업률 얼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분들한테 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새 뭐 이코노미스트도 맨날 틀리니까 누구한테 의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오는 걸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활용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주가가 빠지기 전에 조금 줄여놓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음 주는 줄여놓는다. 아니지만 다음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걸 좀 보면서 대응,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미리 좀 줄여놓고 좀 실업률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자, 오늘 뭐라고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계속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는 좀 더 자세한 전략을 구체화해 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구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